뭐 시장은 지금 칠흑 같은 안개 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양시장 3% 빠지게 되니까 패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둡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짚어보자고요. 가장 큰 원인은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가지고 5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11일 오후 1시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트위터를 올리고 나서부터 시장은 2018년도 시장을 계속 짓눌렀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진행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작년에 2018년도 내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500억 달러예요. 추가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1,000억 달러에 가까운 1,100억 달러입니다. 가까운 관세를 매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결과가 지금 안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에서 25% 추가 관세 인상을 공지한 겁니다. 자, 5월 1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1일 오후 1시까지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니까 시장은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측의 주장과 중국 측의 주장과 어떤 것이 지금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저번 달만 하더라도 문우신 재무장관 90%까지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류어 부총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5월 10일 날까지 고위급 회담 앞두고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갔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자고요. 이 파란 색깔은요. 미국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박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법률 개정. 이게 법률 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중국은 이상하게도 현지 파트너사를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현지 파트너사가 기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해요.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의 강제적 조항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미국 측은 그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경우에 어떤 징벌을 때리는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화하는, 의무화하는 법률을 그런 것을 못하게끔 하는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 근데 중국 측의 입장은 그거보다 조금 약한 규제 또는 행정 조치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또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징벌 관세 금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측에서 중국한테 그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복 관세를 중국이 지금 매기는 구조잖아요. 이 보복 관세를 못하게끔 만드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불공정 협의다. 너희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면 안 되지 않냐. 중국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국 정부의 그 국영 기업들 있잖아요.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영 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으로 전기차 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키워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도 힘든 거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을 금지한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우리는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가 당연히 국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주권을 침해한 거고 우리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류어 부총리는 어느 정도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공산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굴욕 협의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윗선에서 이제 시진핑이 주석이 보더라도 이런 내용은 너무 우리에게 불리한, 폐화하지 못한 그런 협의문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고 그 얘기가 트럼프 귀에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서 트위터에다가 너네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판을 엎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강경책을 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과연 결론으로 넘어가야 될지 협상으로 넘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주 내용은 이렇게 이해관계가 엉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 명이 이 미중무역 협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 측은 문우시 재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터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죠. 그리고 류어 부총리 중국의 이 세 명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자, 면밀히 이 사람들의
그 양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요. 대표적인 중국에 대한 강경파예요. 과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플라자 합의 일본을 몰아세워 가지고 일본의 엔화를 2배 이상 절상시켜 버리면서 무역의 균형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부대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배운 것을 그러니까 레이건의 정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중국을 상대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강경책을 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에 서 가지고 협의문을 작성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 뒤에는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한 것도요.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데이 바이 차이나라고 아니 데스 바이 차이나라고 중국으로부터의 죽음이라는 뜻으로 중국 때문에 미국이 죽는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이고 아무튼 아주 대표적인 강경파인데 지금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뒤에 피터 나바로가 있으니까 미국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경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중국 내에서 공산당 내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요. 미중 무역 협상은 19세기에 있었던 그 서구 열강의 늑약과 비슷하다. 그래서 중국이 막 시장 개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황비용이 영화 보시면 이제 서양인들이랑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황비용이 이기니까 막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건데 요때랑 비슷하다 이거죠. 19세기 아주 굴욕적인 늑약이었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도 이거랑 같지 않냐. 공산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합의문 도출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 내에도 강경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강경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중국한테 관세를 매겨버려라. 우리의 성장 산업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덩샤오핑이죠. 덩샤오핑의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시장 개방 논리가. 시장을 내주고 중국이라는 대륙의 시장을 내주고 기술과 자본을 얻어라. 이걸로 중국이 지금 20년, 30년을 성장해 온 거예요. 이거를 엎으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로만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엎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30년 호의호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방향을 읽을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트위터를 그 시점에 날렸을까? 그 시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미국의 실업률. 이게 실업률 지수입니다. 3.6%. 미국이 50년, 반세기 만에 최저점의 실업률을 발표하는 그러니까 최고로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실업률을 발표한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트위터로 중국의 추가 관세 이야기를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실업률이 최저치를 찍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6%. 취임 이후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 경제 상황 등 반영.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니까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이었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하니까 먹히는구나. 주적을 중국을 만들다 보니까 시장이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또 경제도 좋겠다. 밀어붙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미 경제 상황 등 반영.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주시장이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 원치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국도 한번 바라보자고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좋은데 중국 취업 시장 상황 2013년 1분기 이후 최악. 엄청난 실업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임금 인상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취업난이 발생하고 있어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등교육을 못 받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업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뉴스가 뜨고 나서 2, 3일 있다가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3천억 원을 추경에 편입했습니다.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실업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17조 원이나 돈을 취업난의 해결에 쓰겠다. 중국 정부가 나섰다는 거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국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1분기 때 다시 뭐 턴 어라운드 됐다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나쁘다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회사채 만기 도래가
2019년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2019년도. 이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경기가 어려워진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취업난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배짱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공상 당국, 그러니까 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은 서로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 미국 측의 또 한 명의 대표거든요. 근데 이 문우신 재무장관은 뼈대부터 금융맨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 17년 근무하셨고 아버님도 골드만삭스 임원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금융맨인데 문우신 재무장관은 그동안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계속했던 사람이고 여기서 패닉으로 만약에 결렬이 되었을 때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재무장관으로 쓰고 있는 거겠죠. 툭하면 파이어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당근이겠죠. 문우신 재무장관은 당근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트럼프의 뜻이기도 하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결렬한다라고 하면 문우신 대통령은 이미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또 하나 이제 류어 부총리가 중국 측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강경책으로 나오니까 이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류어 부총리가 하루 있다가 원래 8일 날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는데 지금 9일 날 떠나고 비행기 탔어요. 류어 부총리가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는 중국도 여기서 판을 엎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 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찝찝한 게 제가 찝찝한 게 뭐냐면 중국 외신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 시진핑의 특사로 류어 부총리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러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중국 외신에서 나온 뉴스를 봤을 때 그냥 류어 부총리가 시진핑의 특사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제가 좀 찝찝해하는데 아무튼 비행기를 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렬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 여기에 100여 명의 많은 인원들이 경제 수뇌부 뭐 임원들뿐만 아니라 그 공기업의 수장들 다 지금 타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건 중국도 판을 엎지 않는다. 만약에 결렬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비행기 안 탔죠.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한번 지금부터 24시 클럽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18년도 12월 달에 시장 폭락했었죠. 아찔했었습니다. 이게 다우종합의 차트예요. 엄청 많이 밀렸었는데 자, 이 12월 때 이후에 바로 바뀐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12월 때. 자,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12월 때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트럼프가 파월을,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막 몰아붙였었는데 트럼프랑 파월을 두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파월도 금리 인상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기 운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스탠스를 낮추기 시작했고요. 트럼프도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도 중국과 대화에 나서야 된다. 재협상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한번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나 홀로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의 기축동화를 찍어내는 국가입니다. 글로벌 공조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예요. 만약에 신흥국의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또 유럽의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미국도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둘이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연준도 그래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낮춰가지고 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화 정책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미중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흥국의 경기, 글로벌 경기 또한 트럼프와 파월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강경파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과 중국의 체제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반창고를 제가 딱 붙이면서 화면을 올려놨는데 5월 10일까지 어느 정도 봉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완벽하게 여기서 땅땅땅 찍고 서로 사인하고 협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왜?
트럼프의 재선까지는요 내년 11월이에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트럼프도.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죠.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내용 내에서. 아무튼 그러다면 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관세도 인상하고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하고 협상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이것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관세 인상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관세 인상을 유지하고 관세 인상을 하지 않고요. 관세 인상을 매기지 않고 협상을 연기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장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땅땅땅 협상 만들자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 있을 텐데 여기서 두 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인상을 트럼프가 하지만 협상을 연기하는 방식 아니면 관세를 그냥 인상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을 연기하는 방식. 그러면 언제 정도까지 협상을 계속 유예하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리얼리티 쇼 진행자 출신이에요. 극적인 타결. 이 취미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것이 해결됐어라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등장해줘야죠. 언제 등장합니까? 그렇지, 이거는 G20,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요. 6월 말에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최종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한 달 전에. 요거 5월 10일 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도 제가 G20 정상회담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배경이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취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시장 그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우 자 일봉입니다. 검은색 선 똑같습니다. 이것도 검은색 선 내려오게 되면 타고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 다우 시장 딱 봤을 때 검은색 선 밑으로 살짝 찍은 모습이에요. 급격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그리고 어떻게 되든 장기적으로든 미중 무역 협상은 타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과거 지금 코스피 시장의 주봉인데요. 코스피 시장 바닥에서 돌았을 때 어떻게 돌았었습니까? 자,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들어오고 나서 검은색 찍었다가 주봉상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항상 매수 타점이었어요. 요때도 아래대로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대시세가 만들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봉상. 노란 색깔 들어오고 나서 검은색 아래 놓여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졌겠지만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보실 자리라고 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도 과거 노란색 들어오고 나서 주봉상 검은색 찍고 그때 대시세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떤 자리냐? 노란색 들어오고 나서 검은색 찍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우리 24일 차트가 다 이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안개. 그래요. 안개 속이에요. 칠흑 같은 안개입니다. 30m 전방에 안개가 다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걸 물로 공포스럽죠. 앞이 안 보이죠. 근데 물로 딱 전환했을 때 물 한 컵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두려움이고 공포감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패닉 상황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공포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해자가 있는 기업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